어, 네, 이제 빠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첫 번째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 슬러치기 방정식을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을 하는 걸 좀 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 두 번째인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 이론으로 넘어가서 저기 일부분을 좀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제가 아마 여기서 끝냈을 텐데, 일단 이 슬러치키 방정식이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저 price change의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느냐면 소비자의 선호 관계로부터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도출을 했고, 지금은 그 소비자의 최적의 선택이 이제 가격과 소득의 함수였잖아요. 일종의 그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이 이제 뭐 음, 잠시만요.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이 P1, P2, M의 함수로 나타냈었는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 P1, P2가 변할 때,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 사람들이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를 얼마나 수요하는지 그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수요의 법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슬러치키 방정식에서 뭘 할 거냐면 어, effect of price change on demand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들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뭐 영어로는 나와 있듯이 substitution effect랑 income effect 두 개로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뭐 한번 하면은 좀 쉬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고 뜻을 보고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일단 substitution이라는 건 대체 효과라고 하죠. 대체 효과는 여기 나와 있지만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거고, 저 real purchasing power,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P2분의 P1 이게 변화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P2나 P1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뭐 만약에 P1이 더 비싸졌다 그러면은 재화 X2에 비해서 X1이 더 비싸진 거잖아요. 그 대체 효과, 즉 상대 가격, 뭐에 비해서 뭐가 더 비싸다 또는 뭐에 비해서 뭐가 더 싸다, 이거에 따라서 어, 우리의 수요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건 항상 암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싸지면 그거는 항상 대체 효과만 따지면 그건 항상 더 줄어듭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을 고정시키고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 상대 가격은 변화하고 실질 구매력을 고정시킨다. 그다음에 그 소득 효과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그 가격 때문에 내 소득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같은 돈으로, 같은 소득으로 옛날에는 뭐 이 재화를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real purchasing power,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상대 가격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측정을 했으니까 상대 가격은 이미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는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 즉 나의 소득, 이게 변화한 정도에 따라, 즉 여기 M에 있는 이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변화해서 우리의 수요가 얼만큼 변화하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소득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구매력은 변화하지만 상대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을 좀 지금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억을 해두고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슬러스키 방정식을 이해를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먼저 뭐 이게 뭐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분해일 뿐이지 말 그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뭐 이거는 내 대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내 소득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내 최종적인 소비는 여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뭔가 소비자 선택을 분석을 할 때 얘네 둘로 나눠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편하겠다 싶어서 학자들을 만든 거죠, 그냥. 어, 그래서 원래 이 빨간색이 X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기존의 옵티멀 포인트예요. 원래의 소비자의 최적 소비점인데 지금 보시면 P1이 더 싸졌죠. 기울기가 저렇게 낮아진 걸 보니까 P1이 더 싸졌고 P2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여기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좀 쉬운 방법은 대체 효과를 먼저 따지는 게 좀 더 쉽습니다. 대체 효과를 먼저 따져보면 대체 효과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상대 가격을 고정시키고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 상대 가격은 변화시키고 실질 구매력은 고정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실질 구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소비 묶음을 살 수 있었을 때 구매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묶음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원래 살 수 있었던 요 X점을 그대로 살 수 있으면 그건 실질 구매력이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격이 변하기 전과 후에 같은 소비 묶음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실질적인 구매력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측정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P1이 P1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기울기는 원래 P2분의 P1에서 P2분의 P1 프라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상대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고 실질 구매력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M 프라임이라는 건 실질 구매력을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P1이 2고 P2가 4예요. 그 다음에 P1이 1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X라는 소비 묶음은 예산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계산집합 안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2x 더하기 4, 2x1 더하기 4x2가 뭐 예를 들어 뭐 10이다 였는데 이거를 여기서 예를 들어 옵티멈 포인트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x점이 1,2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P1 프라임이 1로 바뀌었으니까 x1 더하기 4x2는 10 이렇게 예산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x라는 포인트, 즉 소비 묶음 x라는 1,2라는 소비 묶음은 이 예산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산집합 안에 있죠. 즉 이걸 만족하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10이라는 소득도 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구매력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고정시킨다는 말은 안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X번들이 꼭 예산선 위에 있어야 구매력이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예산선 위에 있도록 요 조정된 가상의 소득을 여기 1,2를 넣으면 9겠죠. 9를 지금 M'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고정이 돼서 예산선 위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M'은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대체 효과를 측정을 할 때는 그 상대 가격은 변하고 실질 구매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이 기울기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걸 이제 영어로 피벗이라고 하죠. 피벗이라고 하고 얘를 돌려서 예산선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하게 되겠죠. Y에서 접하기 때문에 새로운 옵티멈이 여기서 생깁니다. 근데 저 Y라는 애는 아직 대체 효과만 따진 거고 일종의 가상의 옵티멈인 거예요. 우리는 저걸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은 할 수야 있겠지만 저게 실제로의 옵티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컴 이펙트를 따집니다. 이제 상대 가격은 이제 변할 만큼 변했으니까 딱 이만큼 변했으니까 저걸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어, 소득, 즉 내 소득, 살 수 있었던 소득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만큼 변하는지 그걸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방금 실질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소득을 9로 바꿔놨다면 얘를 다시 되돌리는 거죠. 10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냐?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 X절편과 Y절편이 바뀌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shift, 평행하게 이동시킨다. shift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의 실질 구매력을 되돌리는 거죠. 원래는 내가 고정시켜 놨다면 더 늘어날 수 있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걸 고정시켜 놨다면 가상의 소득을 통해서 그거를 더 늘리거나 줄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아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상대 가격은 고정시킨 채로 Y절편, X절편 이 두 개를 어, 변경하는 원래대로의 소득으로 돌아오면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인컴 이펙트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내 소득이 늘었겠죠? 왜냐하면 같은 양의 X1을 사도 나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은 X2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최종적인 예산선은 여기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X2의 가격은 안 변했고 P2로 똑같고 X1의 가격만 P1에서 P1 프라임으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새롭게 풀었을 때 이걸로 새롭게 풀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옵티멈은 이 Z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X에서 Z로 가는데 중간에 Y점이라는 징검다리를 하나 넣는다. 그게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고 그 뒤에 징검다리에서 다시 Z로 건너오는 게 인컴 이펙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별게 아니라 대체 효과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있고 소득 효과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경제학자들 이름을 따서 부르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냥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인컴 이펙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효과는 나중에 이제 보이겠지만 항상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음의 값을 확실하게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 소득 효과를 측정하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적은 아니고 식으로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오리지널 아웃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옵티멀 포인트라는 거겠죠. 옵티멀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P1, P2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결정된 나의 최적 소비점은 X1, X2였다. 근데 P1에서 P1 프라임으로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내 옵티멀 번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 효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상의 인컴을 둡니다. 가상의 인컴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한 가격에다가 X1 곱하고 똑같죠 나머지는 왜냐하면 P2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두고 이 선 위에 이 선 위에 기존의 X1 프라임 X1 스타 X2 스타가 있도록 M 프라임을 설정을 합니다. M 프라임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매력을 고정하기 위한 실질 구매력을 고정하기 위한 가상의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도 변하겠죠. 대체 효과에서는 상대 가격이 변한다고 되어 있지만, 즉 P1에서 P1 프라임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체 효과만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구매를 고정하기 위해서 소득도 변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의 양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이 X1,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체 효과로 인해서 내가 X1을 얼마나 더 사느냐 또는 덜 사느냐 그 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변한 게 P1 프라임, M 프라임이죠. 두 개죠. P1 프라임만 변한 게 아니라. 네. 그거 두 개가 이제 대체 효과의 양이 되고 이 경우에서는 요만큼이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ompensated income. compensated income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상의 소득과 내 현재의 실질적인 소득, 원래의 소득 그 차이예요. 그 차이는 당연히 내가 X1을 같은 양을 샀을 때, 왜냐하면 좀 구매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X1을 같은 양을 샀을 때 그때 P1 프라임과 P1 프라임의 차이만큼 곱해줘야 그 차이만큼 내가 소득을 줄이든가 늘리든가 해야 구매력이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P2, X2 얘는 고정이니까 얘는 그대로잖아요. 얘는 변한 게 없으니까 X1에 대해서 원래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예산선이 이거였는데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꿨잖아요. 내 임의대로 예산서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변화한 소득은 거꾸로 돼 있지만 결과가 같으니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된 인컴, 보상된 소득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였고요. 소득 효과는 뭐냐면 나머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변한 거는 P1 프라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M 프라임이라는 건 가상의 소득이잖아요. 이걸 맞춰주기 위한.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하고 복귀했을 때 옵티멀 인컴이랑 옵티멀 포인트랑 복귀하기 전에 옵티멀 인컴이랑 옵티멀 포인트랑 그 차이가 바로 소득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나의 명시적 소득으로 M으로 돌아왔을 때의 X1에 대한 수요와 그 구매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X1의 수요, 그 사이의 차이가 바로 소득 효과로 인한 X1의 수요 변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P1이라는 가격이 변했을 때 X1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그거를 대체 효과와 이제 소득 효과로 나눠서 아까 대체 효과는 요거였죠. 이게 원래 X1의 수요 함수였고 얘는 P1이 P1 프라임으로 변하고 그 상태에서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소득 M 프라임을 뒀을 때의 X1의 수요고요. 그 사이의 차이가 그 사이의 차이가 소득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대체 효과만으로 인한 수요의 변화였어요. 이게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원래대로 소득을 되돌려 놨을 때 내 수요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 차이니까 이게 인컴이죠.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해요. 이걸. 이 가격 효과라는 건 말 그대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슬러치키 방정식의 주된 내용입니다. 음, 그러면 음, 우리가 아까는 아니고 저번에 좀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느냐 하면은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 노멀 굿, 인피리어 굿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일반제랑 기pen제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재화가 일반적인 재화인지 아니면 기펜제인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뭐가 쓰이냐면 얘네가 쓰이는 거예요. 소득만 여긴 따지니까. 소득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소득 효과가 지금 뭐예요? 소득 효과가 바로 구매력이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즉, 내 실질적인 소득이 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즉, 인컴 이펙트는, 그러니까 사실 그 가격 효과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펜제라는 재화는 사실 거의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형태고요. 대부분 일반제, ordinary goods인데, 어, normal goods이랑 inferior goods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둘 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효과의 부호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딱 정해지지도 않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따라서 소득 효과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을 측정을 할 때는 막상 그 소득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예산선과 이 예산선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같겠죠. 100으로 약분하면 뭐 같아지니까. 근데 경제학에서는 저게 왜 같으냐 하면 상대 가격과 실질 소득이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 소득이라는 건 저 예산선 위의 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건데 실질 소득이 변함이 없으면 내가 내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X1과 X2 재화의 개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실질 소득이라는 건데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고 수요가 느는 게 아니라 나의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나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었을 때 그때 내가 X1을 더 살 것이냐 아니면 덜 살 것이냐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재화는 정상재일 수도 있고 뭐 열등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건 아니고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득 효과를 양의값, 음의값 둘 중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대체 효과는 왜 항상 음의값을 가지냐라는 내용인데요. 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귀류법을 사용을 해서 논증을 하는 건데 가격이 하락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 Y점에서 즉 여기 임시 옵티멈에서 수요가 줄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더 줄었다. 즉 그 대체 효과가 양수인 경우죠. 얘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대체 효과가 양수인 경우인데 그러면 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나는 수요가 더 감소하게 되었으면 내가 원래 살 수 있었던 예산선인 얘는 여기가 이제 m보다는 더 작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음,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이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m 프라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대체 효과만 따질 거니까. 얘가 이런 예산선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했지? 지금 얘는 그 실질 구매력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뭐 X1 스타랑 X2 스타가 뭐 예를 들어 1,2였다고 하면 여기서도 1,2를 예산선 위에 둬야 되잖아요. 이 M 프라임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실질적인 소득이 변함이 없으니까 예산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M도 M 프라임보다 작고 M 프라임도 M보다 작고 P1 프라임도 P1보다 작고 X1 프라임도 X1 스타보다 작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원래 예산 집합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는 지금 X1 프라임이랑 X2 스타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원래 어, 음, 그러니까 약간 저번에 했던 왈프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X1 프라임, X2 스타 이렇게 두 개의 번드 있었을 때 이제 새롭게 되려면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는 피벗을 했으니까 이 Y라는 게 여기 이 예산선 상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던 재화죠. 여기서는. 근데 어, 예를 들어 이 Y가 여기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그 원래 기존의 예산 집합 안에 있었는데 나는 어, 지금 얘를 선택했잖아요.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x1 프라임 x2 스타라는 점을 소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옵티멀 포인트는 x1 스타랑 x2 스타였어요. 근데 가격이 더 싸졌는데 갑자기 얘를 사겠다는 거예요. 원래도 얘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나는 이 상황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P1에 대한 가격이 더 높았으니까, 이때는. 그때도 나는 요만큼을 샀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P1 가격이 좀 높았으니까 P1 가격을 줄이고 P2, 그러니까 X1 소비를 줄이고 X2를 좀 늘릴 수 있는 요 점은 요 예산 집합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도 나는 요 점을 선택하지 않고 X점을 소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X1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늘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선호가 갑자기 많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도 여기 원래도 여기 할 수 있었는데 원래도 여기 할 수 있었고 여기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선이 바뀌었는데 어 얘보다 나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우철 곡선이 뭐 서로 교차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는 더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옵티멀이라고 주장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원래도 소비할 수 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소비 못하는 거였잖아요. 원래도 소비할 수 있었던 번들이었는데 지금 예산 제약 하에서는 나는 얘가 옵티멀이 아니야. X가 옵티멀이야. 하고 X를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X1의 가격이 낮아져서 이런 집합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졌으면 얘보다 더 나은 애들을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요 안에서는 나는 이미 얘가 제일 베스트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여기 있는 요 번들에서 찾든지, 그러니까 예산선이죠, 결국. 요 선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요 안에서 옵티말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얘보다 X를 선호를 했거든요. 지금 예산 제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산 제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어, 여기 있는 점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점들은, 새로운 예산 제약 하에서든, 원래 예산 제약 하에서든, X 둘 다 소비할 수가 있고, 두 개의 예산 제약 하에서 둘 다 소비를 할 수 있었던 점들이고, 이 선을 포함해서, 여기도 포함하고, 이걸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예산 집합에 있는 점들은, 예산 제약이 바뀌어도 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찬치하고서라도 여기 있는 요 사각형에 있는 예산 집합들 중에서는 나는 기존에 X가 제일 좋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얘가 내 옵티멀이다. 그러면 예산선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예산 집합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옵티멀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것들보다도 나는 여기가 좋아.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얘보다 좋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이 바뀌었는데, 음, 그러니까 예산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네들을 못 사는 게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바뀌었다고 해서, 요 예산에서도 살 수 있고, 요 예산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얘 대신 얘를 선택할게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둘 다 살 수 있었던 거니까. 나는 이미 얘보다 얘가 좋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말이 좀 꼬였는데,
하여튼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이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도 요 X1 프라임과 X2 스타는 also affordable 했다. 소비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대체 효과는 항상 음수다. 즉, 네, 음수라서 어,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거는 가격이 더, 아니, 소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X1 가격이 변했잖아요. X1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X2는 소비가 줄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금까지 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체 효과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얘는 음수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 또는 얘가 엄청나게 큰 양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소득 효과니까 이게 기펜즈인지 기펜즈가 아닌지, 만약 기펜즈라면 얼마나 큰 기펜즈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슬러지키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일종의 식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어,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슬러지키 방정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대체 효과가 도출이 되고 대체 효과는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소득 효과는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이해를 하셨으면 얘는 그냥 일종의 테크닉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숙지를 하시면 좋지만 조금 못 따라가겠다 싶으셔도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좀 찾아보시거나 구글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거는 글로만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이해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슬러츠키 디맨드 펑션 요게 조금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 걸 이해를 잘 했으면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설명을 좀 잘 풀어 쓴 설명을 보면 또 이해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음, 원래 오리지널 디맨드 그러니까 원래의 최적 선택 X1 스타랑 X2 스타가 P1, P2, M 즉 P1 스타, M, P1, P2 스타, M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 조건 하에서 X1, X2라는 값이 도출된 시점에서의 P1, P2, M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슬러지키 수요 함수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M 스타라는 걸, 즉 소득이라는 걸 우리는 어, P1, X1 스타, P2, X2 스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키 수요 함수를 이 가격에 대한 함수일 뿐만 아니라 X1 스타와 X2 스타의 함수로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일종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랑 제가 써놨지만 왜냐하면 M 스타가 결국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슬러지키 수요 함수고 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깔끔하게 분리해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굳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요. 음,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원래 약간 뭐라고 해요? 원래 디맨드 펑션이 아, 요게 지금 요거였잖아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마샬리안 수요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냐면
그냥 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득이라는 걸 m 스타라는 걸 x1 스타랑 x2 스타의 함수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어,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대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말이 웃기긴 한데 P1이 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1이 변했을 때, 뭐 이게 PI가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그 마샬리안을 우리는 이게 알고 싶은 건데 요거 요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잘못 썼네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어떻게 분해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가격이 변하면 그 M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여기 써 있는 M 스타도 변하겠죠. M 스타도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얘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뭐 이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셔도 좋지만 그냥 M 스타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해서 일종의 X1 스타와 X2 스타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다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것도 정 뭐 좀 껄끄럽다 싶으시면 그냥 슬러지키 방정식을 깔끔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그 분리를 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일부러 만들어낸 그냥 가상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뭐 얘가 뭐 특별하게 뭔가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배움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저 슬러지키 수용함수가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고 일단 하여튼지 간에 P1이 변했을 때 얘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건데 P1이 변하면 얘가 변하겠죠.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도출을 하면 그게 일종의 슬러지키 방정식이 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명확하게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식을 만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죠. 지금 이게 대체 효과인데 네, 이게 대체 효과인데 이게 왜 대체 효과냐면 원래는 이 M 스타가 고정이었잖아요. M 스타가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소득, 예를 들어 1,000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명시적으로 1,000원을 가지고 있다. 2,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내 마샬리안 수요함수에 영향을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 우리의 소득은 M으로 측정되는 거 아니에요. M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X1과 X2, 즉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번들,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을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 뜻이고,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명시적 소득, 즉 1,000원으로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 스타라는 소득으로 1,2라는 번들을 소비할 수 있었고 M2 스타라는 걸로도 1,2를 소비할 수 있었으면 이때는 얘는 0인 거예요. 얘는 0인데 얘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이라고 치고 M2 스타가 2,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달라지겠죠. 얘는 M 스타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즉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실질 구매력에 대해서 X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얘고요. 지금 얘고요. 왜냐하면 함수가 X1 스타랑 X2 스타로 돼 있잖아요. 저건 무슨 뜻이냐면 내 소득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M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가지수 또는 재화의 그 번들 그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질 구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면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가짓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 1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뭐 원래는 사과 100개를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사과 한 개만 살 수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실질 구매력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대치 효과가 되고 얘는 일반적인 거니까 가격 효과 되는 거죠. 가격.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러치키 수요 함수라는 건 실질 구매력을 고정한 실질 구매력을 고정한 거리보다는 실질 구매력 어, 을 수요에 대한 변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소득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놓은 수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는 그냥 수학이에요. 얘가 지금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xi의 p1, p2, gx1 스타, x2 스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p1, x1 스타랑 더하기 p2, x2 스타를 gx1 스타, x2 스타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p와 pi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pi로 미분을 하면 어, 일단 여기 pi가 있으니까 얘는 고정시키고 얘는 그대로고 얘가 그대로면 m1, m 스타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딱히 변한 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예를 들어 뭐 F가 뭐 Z가 fx, 뭐 gx다. 이게 y겠죠? 라고 하면 음, 얘는 더하기 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인룰이라고 돼 있는데 체인룰을 쓰는 거예요. 지금 m 스타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pi가 바뀌면 얘네도 바뀌지만 지금 얘네도 변수로 잡히지만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변수로 잡혀서 이런 식으로 바로 미분을 한 게 이제 변화량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pi랑 pi가 바뀌면 지금 이 상황에서 m 스타도 바뀌고 그러면은 어 m 스타가 바뀌니까 m 스타가 얼마나 바뀌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즉 이 xi라는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m 스타예요. 근데 m스타에다가 pi가 지금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두 영향을 곱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합성함수를 미분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pi로 미분을 하면 xi에 대한 그 pi의 영향력이 그대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pi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pi가 g, 즉 m스타를 바꾸고 이 m스타가 변화를 해서 이것이 또 x에게 주는 변화량. 그거를 지금 둘이 곱해줘야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xi에 대해서 pi의 변화가 주는 xi의 변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체인룰 연쇄 법칙이니까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1차함수 미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x1 스타가 튀어나오겠죠. 이거 pi로 미분하면 얘 pi로 미분하면 당연히 x1 스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대치 효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질 구매력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 XI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요거랑 요거를 했으니까 얘는 대치 효과죠. 반면에 얘는 소득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변하느냐라는 얘기니까 얘는 소득 효과예요. 요거 전체가. 사실상 뭐 요건데 뭐 요것도 붙어 있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소득 효과가 되고요. 얘는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P1, P2M. 즉 소득과 가격에 따라서 내 XI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게 바로 가격 효과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수학적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에다가 소득 효과를 더한 거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긴 한데 여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이 드디어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미시경제학의 첫 부분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수요의 법칙을 도출을 했어요. 어떤 재화가 이제 정상되다, 즉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높아지는 함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아, 네. 잠깐 헷갈렸는데 얘가 잠깐 여기 써놨지만 어, 얘가 이 노멀과 기푼이라는 게 노멀이라는 게 여기 그러니까 노멀과 인페리어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리지널이랑 기푼이 가격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부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만약에 어떤 재화가 정상재라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난다. 즉, 소득 효과가 양수이다라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옆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 빼기 양수 해서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오겠죠. 무조건.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가 음수라는 소리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떨어진다. 즉, 일반적인 재화의 형태를 보인다. 오르디너리한 재화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가 노멀 정상제라면 그건 일반적인 재화다. 근데 반대로 이거는 일종의 이 명제의 대우명제격입니다. B는. 왜냐하면 얘 반대가 이거고 얘 반대가 얘가잖아요. 만약에 당연한 거죠. 기푼제라면 기푼제라는 게 뭐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여기 잘못 써놨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 쓴 거고 무슨 말이냐면 inferior 것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기푼제가 되겠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쉽고요. 얘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 즉 그 제가 계속 잘못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기쁜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일 때, 즉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소득 효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피벗했죠? 이게 서브스티튜션이에요. 그다음에 인컴 이펙트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통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얘는 이상하게 여기로 갔잖아요. 소득 효과가 늘어났는데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X제의 수요가 줄었죠. 여기 미세하게나마. 이런 이상한 애들이 바로 기펜제고요. 얘는 일반적인 non 기픈 inferior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non 기fun이지만 inferior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제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ferior 중에서도 non 기fun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on 기fun이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소득 효과가 좀 작으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작으면
결과적인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되게 좀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인컴이잖아요. 인컴이 되게 작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다는 거죠.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스페셜 케이스 뭐 해서 뭐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인데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perfect substitutes, 즉 완전 대체제는 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다수랑 아이시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삼다수랑 아이시스 중에 둘이 똑같았는데 갑자기 삼다수가 한 100원 싸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시스랑 삼다수를 그냥 삼다수에 올인을 하겠죠. 그래야 내가 효용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인컴 이펙트가 없다. 즉 소득이 늘어나서 내가 뭐 둘 다 더 많이 사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싼 거에 몰빵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는 왜 없느냐? 상대 가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체제 완전 대체제 상황에서는 상대 가격이 뭐 높아졌으니까 이거 안 사야지 라는 건 있는데 내가 이게 비교적 싸졌으니까 아 소득이 늘었네 그럼 둘 다 많이 사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싼 거를 하나라도 더 사야 내가 이득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perfect complement 저거는 이제 완전 보완제. 저거 대체 효과가 없다는 건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왼쪽이랑 오른쪽 신발 이렇게 두 개를 파는데 따로따로 파는데 예를 들어 상대 가격이 변한다고. 예를 들어 왼쪽 신발은 1,000원에 팔고 오른쪽 신발은 2,000원에 판다고 내가 왼쪽 신발 더 많이 사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별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환 비율. 내가 사려고 하는 비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상대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딱히 많이 사진 않는다. 대신 소득 효과는 있죠. 소득이 늘어나면 둘 다 짝 맞춰서 더 많이 사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거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노동 공급인데 얘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을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러면 노동 공급을 빨리 보겠습니다. 어, 노동 공급에서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이라는 24시간 중 24시간을 1로 표준화해서 예를 들어 0.5라고 한다면 그건 12시간을 의미하고 뭐 그런 식으로 1로 표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1을 노동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데 레저를 즐기는데 쓰는 시간으로 무조건 두 가지 둘 중 하나로 배분을 한다라는 게 이 모델의 기본적인 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 제약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돈 번 가지고 소비를 하겠죠. 다 소비를 한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저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써야 되고 소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 컨섬션을 C라고 하고 그 소비할 수 있는 재화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하나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쓰는 거죠. 소비하는 거. 그다음에 얘 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할 수 없으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선 내가 버는 것만큼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M이라는 거는 내가 뭐 부모님의 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L이라는 건 라지 L이라는 거는 내가 공급하는 노동이고 W는 웨이지니까 월급. 내가 공급하는 노동의 시간에다가 웨이지 곱하면 내 노동 임금이 되겠죠. 노동 임금에다가 부모님의 유산 합친 것만큼 오늘 다 써야 되니까 그만큼 소비를 한다. 이게 계산제약식의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컨슈머 소비자는 뭘 선택을 하느냐? 나는 그러면 얼만큼 일해서 얼만큼 쓸까?
그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M 고정, P 고정, W 고정이죠. 그러면 소비랑 요 L, 그러니까 소비와 노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L 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한정 노동을 공급할 수는 없죠. 내가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 24시간 이 하루인데 하루에 난 30시간 일해서 최저임금의 30배를 받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24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좀 식을 좀 바꿔서 써보자라는 건데, 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거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내가 소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가에 대한 어, 뭐랄까, 여가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내가 여가를 만약에 어, 내가 1시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긴다. 그러면 나는 W만큼의 임금을 일종의 소비를 한 거죠. 기회 비용으로서 나는 그만큼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거니까 일종의 비용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쪽에 여기 넣습니다. 쓰는 쪽에 W 곱하기 레저를 넣고요. 소비는 여기 원래 있었고 W 곱하기 레저를 넣어서 요만큼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좀 큰 관점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요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비용과 소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소득은 뭐가 되느냐? 얘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노동과 여가를 합친 모든 시간, 전체 시간이 되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내가 어, 최대로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내가 최대로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고요. 그 소득이 뭐랑 같아야 되느냐? 내가 실제로 쓰는 양 더하기 내가 여가해가지고 쓰는 양, 그 두 개랑 합쳐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 우리는 새로운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읽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이 C 그거를 얘를 이제 endowment of consu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다우멘트 뭐냐? M이잖아요. M.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컨섬션 단위, 즉 나는 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얼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정의상. 얘는 일종의 정의입니다. definition. 이렇게 표시를 하죠. 3개짜리로.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음, 가격이라는 걸 여기도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게 그냥 상수가 아니라 일종의 내가 이미 쓸 수 있는 소비, 내가 이미 소비할 수 있는 양, 뭐 이런 거죠. 가격에다가 요 양을 곱하면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적어도 이만큼 쓴다. Cbar만큼은 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자액시 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R이라는 걸 또 새로 정의를 합니다. R을 그냥 여기다 R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레저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R이 헷갈리면 큰 애를 레이버라고 보고, 작은 애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되겠죠. 그다음에 R 바랑 L 바랑 똑같은 소리는 뭐냐면 이건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하면 둘 다 시간이에요.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나 노동을 할 것이냐 또는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나 레저를 할 것인가라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건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즉 나에게 주어진 레저와 노동의 인다우멘트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은 시간이라는 부존자원은
둘 다 똑같죠. 24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레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얘는 내가 써야 되는 거,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 그리고 그 가격.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데 쓰는 비용. 얘는 내가 레저, 내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쓰는 비용. 명시적으로 쓰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내가 이때 안 쉬고 일했으면 벌었을 수 있는 돈. 그것도 비용이죠, 일종의.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 즉, 내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미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든 뭐 가지고 있든 가짐으로써 이미 쓸 수 있는 그 돈에다가 내 그 시간에다가 그 웨이지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R bar, 뭐 L bar. 제가 지금 이렇게 써서 좀 헷갈리시면 그냥 R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스몰 L은 필요 없고 사실 여기서는 R bar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내 시간에다가 내 시간을 다 쓰면 얼마나 내가 벌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예쁘장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W는 Price of Leisure, Opportunity Cost of Not Working. 이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예산 제약식이라는 게 얘는 지금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얘랑 얘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랑 W는 일종의 지금 상수고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랑 얘가 변수죠. 내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나 여가를 즐길지 이건 변수인데 얘네들은 상수예요. 왜냐하면 인다우멘트니까. 얘는 24시간으로 고정돼 있고 얘도 내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걸 가격으로 나누면 얼마나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서 소비를 한다면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뭐,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1이랑 X2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과와 배가 있는데 나는 사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배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소득은 돈은 없지만 사과 두 개, 배 세 개를 몽땅 내다 팔면 이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가격들을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제가 C랑 R이 변수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CR로 할까요? 이런 평면에서 CR 평면에서 어 우리는 MRS랑 요 P분의 W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네요. P분의 W라고 하려면 P2분의 P1이니까 하여튼 얘는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게 예산선이잖아요. 요게 버젤 라인인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P분의 W잖아요. 얘랑 이 부철로 곡선의 MRS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계속 레이버가 나오느냐? 그럼 이제 우리 레저랑 컨섬션으로 바꿨는데 왜 레이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거 왜 그러냐면 레저의 양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레이버의 양이 정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24시간 중에 내가 1시간 레저를 즐긴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23시간은 다 일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비율이 이거 똑같습니다. 이제 얘 가격, MRS. 일종의 P2분의 P1은 MRS랑 같아야 한다라는 요 옵티멀 컨디션이랑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웨이지가 변했을 때, 요게 변했을 때, 우리의 레이버 서플라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걸 이제 슬러치 변화 정식 가지고 알아보자 이거예요. 별게 아니야. 어, 이제 P1이 W잖아요. P1이 W니까 Budget Constraint with Endowment.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거죠, 요거. 요게 Budget Constraint with Endowment이요. 요게 Endowment. 그러니까 요게 부존 자원이잖아요. 부존 자원이라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왜 M P1, P2가 아니라 MP1이라 쓴 이유는 우리는 지금 P1, 즉 여기서는 wage죠, wage, W. 요거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 소비재 가격에는 딱히 관심이 없고 지금 레이버 서플라이가 중요한 거니까 웨이지가 변했을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만 표기를 했고 그러면 요 우리의 버젯 컨스트레인트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인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인컴도 P1, P2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P1에 대한 함수겠지만 그러면 X1이란 것도 P1 그리고 MP1에 대한 함수로 표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 사실 여기서는 P2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P2가 왜 빠졌냐면 그냥 편의상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서 P1, P2로 갑자기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W고요. 이게 P입니다. 그래서 P라는 건 이제 노동 공급엔 딱히 영향을 안 주고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임금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노동 공급이 늘리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소비재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늘리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W 웨이지와 레이버 서플라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는 그 슬러치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어, M 스타가 되는 거예요. M 스타. 음, 아, 음, 아까 M 스타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거는 실질 구매력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P1에 따라서 이게 그 인컴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MP1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쓰긴 했는데 실질 구매력을 여기도 고정시켜 놓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실질 구매력을 고정시켰다고 놓겠다. 그러니까 슬러치 키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음, 저도 지금 수업도 안 듣고 그냥 PPT만 보고 하는 거라 설명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교수님 설명을 주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격과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 설명보다는 교수님 설명이 맞을 테니까 당연히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서만 보기에는 만약에 슬러시 키를 가져다 쓴다면 여기다 이 말은 m이 p1에 따라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m p1이라는 함수는 얘는 무슨 말이냐면 p1이 변하면 내 실질 구매력이 뭐 늘어나든 줄어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m p1에 따라서 m이 뭔가 뭐 m 뭔가로 결정이 되면 m 뭐 m til드라고 하면
실질 구매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M도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P1의 변화에 따라서. 뭐 P1이 올라가면 뭐 M도 늘어나야 되고, P1이 내려가면 M도 내려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실질 구매력을 고정하기 위해서. 뭐 그런 관계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일종의 슬러츠키 수요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아까 똑같죠? 미분하면. 어, 여기에도 P1이 있고 얘도 P1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치는 영향 먼저 여기다 해주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얘도 똑같이 해줍니다. 아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요거 요거랑 정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느냐 P1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FP1은 P1 그다음에 MP1 그러니까 X1이라는 함수가 지금 P1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네네. 하여튼 지금 뭔가 좀 식이 조금 요상하긴 한데 여기서 P1에 대한 변화를 보려면 P1이 변화해서 F가 어떻게 변하는지 F가 변화하면 X1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P1이 변화했을 때 M이 어떻게 변하는지 M이 변화하면 X1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서 더하면 요 결과, 즉 P1이 변했을 때 X1의 수요는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란 얘기죠. 근데 뭐 그거는 딱히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여기 W1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얘가 지금 슬러치켰으니까 이게 1로 오고 이게 1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항시키는 거죠. 얘를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슬러치키 방정식과 정확히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인다우멘트였잖아요. 여기가 WI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오메가 I지만 오메가 I지만 오메가 1이지만 오메가 1이라는 건 뭐였냐면 지금 여기가 W였잖아요. W에다가 붙어 있는 애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즉 어, 우리의 인다우멘트 뭐야?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레이버의 인다우멘트는 그러니까 전체 뭐라고 해요? 그 24시간? 24시간에서 레이저를 뺀 거잖아요. 왜냐하면 레저에다가 레이버 더해야 24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일종의 슬러치키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무조건 네거티브, 얘는 모른다. 그러면 이제 무슨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막 예를 들어 뭐 플러스가 되게 작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 플러스 아, 이게 레저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 공급을 생각을 할 때는 임금이 올라가면 항상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동 공급이 늘어나더라 하더라도 노동 공급이 늘어나도 실제 임금이 높아져도 오히려 레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backward bending labor supply가 가능하다. 즉 실질 임금이 높아져도 노동 공급이 늘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슬러치키 방정식에 따르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ward bending labor supply가 가능하다. 실제로도 음, 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노동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이면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더 하기보다는 그냥 연봉 1억 받고 가족들이랑 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백워드 밴딩 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음, 제가 지금 왜 말이 없었냐면 이 부분이 오메가 1이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고민을 계속 한 건데요. 음,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제가 계속 이게 W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지라고 했잖아요. X1이라는 게. 아, X1이 아니라 P1이. P1이 W라고 했잖아요. 얘는 일종의 어, 지금 얘랑 혼재돼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L 음, 그러니까 레이버에 붙어 있었던 어, 우리의 인다우멘트는 뭐였냐면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우리의 인다우멘트는 뭐였냐면 내 노동에 대해서 내 노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임금을 꼭 해주면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거였죠. 여기 있는 인다우멘트였죠. 만약에 이게 노동에 대한 인다우멘트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제가 이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메가 1인 줄 알았는데 이게 X1이라고 한다면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잘못했네요. 얘는 그냥 상수값이고요. 얘가 함수죠. 얘가 함수니까 이 값은 오메가 1이 아니라 말이 안 되죠. X1, 즉 레이버가 되는 거예요. 레이버. L이 되는 겁니다. 얘는 L이에요. 근데 L을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R 바랑 L 바는 똑같죠. 대신 R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R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L바 빼기 L. L바 빼기 L. 즉 L은 L바 빼기 R인데 이거 대입하면 R바 빼기 R이 L이죠. 라지 L. 그러니까 얘는 결국 L인 거예요. 얘는 노동의 양인 겁니다. 즉 인다우멘트 R 바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에서 R, 즉 내가 레저, 여가에 쓰는 시간을 빼면 그게 노동시간 L, 라지 L, 즉 X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좀 혼선을 빚었던 점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제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MP1이 아니라 여기가 MP1이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뭐 다른 건 기본적인 거는 사실 요거는 여기는 그대로고요. 여기서는 뭐 문제될 게 없고 제가 여기서 잘못 써놨네요. 이게 X1입니다. X1 맞고요. 뭐 그러면 여기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저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결과적으로 L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네, 뭐 하여튼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찜찜한 건 사실 이 X1 이게 노테이션이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렸고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아리까리 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톡을 주세요. X1이 지금 R인데 인다우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이상해서요. 저는 근데 뭐 사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얘가 X1을 R이라고 보죠. 그냥 X1이 지금 얘라고 치면 P1이 얘고 거꾸로 돼 있지만 P1이 얘고 X1이 얘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레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1의 인다우멘트니까 레저의 인다우멘트가 되겠죠. 레저 인다우멘트 뭐냐면 R바 또는 L바에서 레이오 뺀 거잖아요. 이거죠. 얘도 알고 0보다 커요. 결과적으로. 얘는 뭐 레저라고 봐도 되고 레이버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둘 다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X1이라고 다 통일될 것 같았으면 X1을 만약에 레저로 쓸 것 같았으면 이것도 L이 아니고 R이고 이 R에 대한 식도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차피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고 얘는 이제 슬러치 방정식에 따라서 부호를 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계속 저도 헷갈려서 좀 혼란스럽게 했네요. 이건 조금 설명이 난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할까 또는 다음 미래에 저축을 해놓을까 미래를 대비해서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뭘 할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current consumption과 future consumption.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중 뭘 선택을 할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좀 훨씬 간단합니다. 어, 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선택할 게 너무 많죠. 만약에 뭐 현재 소비를 선택을 할까? 이거 컨섬션이고 세이브 원, 즉 현재 저축을 선택을 할까? 미래 소비를 선택을 할까? 미래는 저축이 없으니까 지금 2 period니까요. 1기랑 2기밖에 없으니까 요 세 개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세 개 다 각각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기에 뭔가 W라는 인컴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축을 하든가 소비를 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모델에서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두 개만 선택을 하면 저축하는 양은 그냥 C1을 인컴에서 빼면 나머지는 다 저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선택이 문제다. 라고 보통 보고 모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의 그 예산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C2 미래의 소비는 뭐가 더해지는 거냐 미래의 나의 소득, 나의 인컴에다가 현재 인컴에서 내가 뺀 거를
은행에 넣으면 이만큼 이자를 주겠죠. 이자율을. 왜냐하면 원금은 보존되고 당연히 거기다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 R만큼. 그래서 요거만큼 더해줘서 C2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C2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점은 여기선 S2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저축 안 해요. 미래는 뭐 우리는 오늘이랑 내일만 살고 죽는 겁니다. 내일 다 죽는 거예요. 내일은 저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했다는 거는 내가 현재 인컴보다 더 많이 빌려가지고 땡겨와서 외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백이라서 M2보다 더 작은 양을 미래에 소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이버, 얘는 바로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젯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음, 내가 소비를 하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이걸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즉 미래 가치가 뭐냐? 미래는 미래의 C2, 내일의 C2라는 소비는 당연히 내일 미래에 따졌을 때 C2의 가치를 가질 거고 오늘의 C1이라는 값은 내일은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만큼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C1의 미래 가치는 1 플러스 R에다 C1을 곱한 요만큼이 C1의 미래 가치가 되겠죠. 그럼 요거 둘의 이게 변수예요 지금 요거 두 개. 얘네들의 변수, 얘네의 미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인컴과 미래 인컴의 미래 가치와 같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게 그 C1의 미래 가치가 1 플러스 R 곱하기 C1이 미래의 C1의 가치였다면 반대로 C2의 현재 가치는 이걸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 플러스 R분의 C2의 미래 가치가 C2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요만큼은 C2가 될 거니까. 반대로 계산대학식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분수꼴보단 요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 소비 단위로 표시한 현재 소비의 가격. 즉 나는 미래 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 1 플러스 R 단위만큼 더 소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반대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만약에 내가 한 단위를 더 하게 되면 현재 그러면 나는 그걸 저축해서 미래 1 플러스 R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나는 현재 한 단위 더 소비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얘는 미래 소비를 측정한 현재 소비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나는 미래의 1 플러스 R을 위해서 현재 1을 포기한다. 이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또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고. 그래서 나의 이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1 플러스 R이 높아진다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소비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내가 현재 소비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소비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소비를 늘릴 건가 말 거냐 뭐 이 얘기인데 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로얼이면 그러니까 내가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빌리는 사람. 내가 빚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빚을 내는 사람이면 당연히 현재 소비를 줄이겠죠. 빚 내서 소비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대출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만약에 엄청나게 크다. 그럼 얘도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얘는 지금 이 상황이면 나는 현재 소비를 내 인컴보다 더 적게 한다는 소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렌더죠, 렌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미래에 받을 그 인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현재 조금 더 쓰고 그 다음 날에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 나로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고 얘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고
이 가격 표시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포기해야 되냐, 뭘 위해서 뭘 포기하는지 그것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어, 그냥 투자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번외편 느낌이에요. 투자를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내가 내야 되는 게 이만큼이면 그거를 싹 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기, 2기고 얘도 1기, 2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오늘 내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컴 M1, M2랑 내가 내야 되는 거 P1, P2를 따지고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네들은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 와봤을 때 그것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즉 내 이득과 손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 왔을 때 그것이 0보다 커야 내가 이 M1, M2라는 거에 P1, P2를 내고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소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NPV가 뭐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Net Present Value입니다. 즉 순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M1, M2라는 쟤를 사는데 예를 들어 저걸 사는데 P1, P2라는 가격이 든다면 순현재 가치란 순이라는 게 보통 이익에서 손실을 빼가지고 뭐 순이익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저 M1, M2를 P1, P2 주고 삼으로써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거를 이제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아까 그 슬러치기 때문에 슬러치기가 원래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어찌 보면 간단하고요.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어렵죠. 저 밑에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도 있는데 그 expected utility theory 즉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제가 맨날 사과 몇 개랑 배 몇 개, 이것 중에 뭐 선택할래?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즉,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면 그걸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확실성 아래서 확실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왔던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choice under certainty라고 해서 확실성 하에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도 그 다음날 뭐 삼전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확실하게 뭘 얻을 수 있는 경우보다 불확실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이제 우리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 예시고요.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이 엑sem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늦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하고 어떤 확률로 과속이 아니라 뭐 그 과태료를 부과를 받거나 안 받거나 안 걸리면 운 좋게 안 받을 수도 있죠. 지각도 안 하고 과태료도 안 물어. 근데 만약에 운 나쁘게 걸리면 과태료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얘는 그래서 얘는 certain 한 거고 얘는 확실히 늦는 거고요. 얘는 uncertain 한 거예요. 얘는 과태료를 뗄지 안 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때 선택을 할까? 어떨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주차를 하는 걸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메커니즘 하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늦는 거에 요 효용, 레이스의 효용보다 어떤 확률적으로 요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딱지를 떼면 이건 별로 안 좋겠죠. 안 좋은 효용일 거고 어떤 P라는 확률로
과태료를 무는 그런 효용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일종의 기대값이죠,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건 뭐 별게 아니에요. 뭐 우리 맨날 고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뭐 코인을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오면 4달러, 뒷면 나오면 1달러, 2분의 1, 2분의 1. 기대값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대신 유틸리티로 다 바꾼 거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expected uncertain utility 얘는 expected가 아니죠. 얘는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기대이긴 한데 의미가 없죠. 기대를 해봤자 당연히 그 기대대로 일어나니까. 근데 얘는 기대되는 불확실한 효용이잖아요. 그게 얘보다 컸다는 소리죠. 이 현상의 기대값에 기대된 효용이 얘보다는 더 컸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기대 효용이론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example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당연한 거를 좀 학문적으로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효용함수를 쓰려면 뭔가 막 공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했었던 뭐 컨벡시티, 모노토니시티 이런 것처럼 공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를 누가 만들었냐? 폰 노이만. 얘는 좀 유명하죠. 얘는 아니야. 이분은 좀 유명한 사람이고. 모겐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uncertainty, 이 불확실성 자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 이걸로 쳐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지금 방금 예에서 뭘 한 거냐면 이 어떤 이벤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집합이 있는데 이벤트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뭐였냐면 지각을 하거나 확실하게 지각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과태료를 안 물거나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가능한 현상이었죠. 근데 얘는 100% 가능했고 얘는 P, 얘는 1-P의 확률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저 상황에서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만 놓고 보자면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지금 여기 약간 음,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이 사람이 선택을 한 건 뭐냐면 이거를 각각 선택한 게 아니죠. 나는 늦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과태료를 안 물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 뭘 선택했냐면 어디냐 차를 길거리에 대거나 길거리에 대지 않거나 그걸 선택을 한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뭘로 이어진 거냐면 어, 차를 길거리에 안 댄 경우엔 요걸 선택한 거, 요 이벤트를 선택을 한 거고 차를 길거리에 댄 경우에는 P의 확률로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와 1-P의 확률로 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의 묶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묶음을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로터리라고 합니다. 복권이라고 해요, 복권. 복권도 일종의 그거죠. 어떤 확률로 내가 막 몇 억씩 당첨받을 수 있고 나머지 확률은 빵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 복권에 1위밖에 없다고 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 불확실성 자체를 선택의 대상으로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티켓을 받는 그 결과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뿐이지 이 결과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Z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Z라는 집합은 뭐냐면 이벤트의 집합이에요. 이벤트. 어떤 결과의 집합입니다. 근데 Z는 어떤 집합이냐면 이 Z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선택하는데 그 액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결과가 이벤트들의 액션을 선택을 하면 우리의 행동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 대응으로서 일종의 이벤트들의 묶음을 얻게 되고 이 묶음은 어떻게 묶여 있느냐? 어떤 액션 1이라고 하면 액션 1을 하면 우리는 뭐 P의 확률로 티켓 1-P의 확률로 노 티켓 이런 지금 이거 하나가 이벤트들이잖아요. 각각 이런 이벤트들이 확률로 묶여 있는 이거 자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요게 우리의 선택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우리의 선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얘를 선택하겠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late, 그러니까 액션 2라고 할까요? 액션 2가 있을 때 late, 100% 확률로 late. 우리는 지금 얘랑 이 묶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얘네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를 볼까요? P는 set of probability measure이라고 돼 있어요. 뭐 별게 아니라 각 이 이벤트들의 부여된 확률이라는 거죠. probability measure on Z잖아요. on Z. 그러니까 각 이벤트들에 부여되어 있는 확률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on G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lottery라고 합니다. lottery. 그러니까 이 uncertainty 하에서의 초이스는 이 objective of choice라는 거는 이 불확실성 자체를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러터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P라는 건 일종의 그 로터리 복권들의 집합인데 이 복권들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몇 프로의 확률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이벤트 Z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1-P%의 확률로 Z에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그게 다 합쳐져 있는 즉 여기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러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네모들을 우리는 다 러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벤트는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러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겹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이거를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어떤 각 이벤트들의 확률이 부여되어 있는 복권, 러터리를 선택을 한다.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불확실성을 선택한다는 말이 러터리를 선택한다는 말과 동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러터리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 러터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expected utility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스포를 하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L1, L2, 로터리 1, 로터리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터리 1의 유틸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
똑같죠? utility of late야. 곱하기 뭐 1? 1이 확률이니까. 근데 얘는 p 곱하기 u 여기 티켓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 즉 로터리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걸 일종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거 하나, 배 하나가 아니라 로터리 하나, 로터리 원 하나, 로터리 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나한테 효용을 더 많이 줄까? 물론 확실한 효용은 아니죠. 기대되는 효용이지만 어느 것이 나한테 기대되는 효용을 더 줄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선택을 했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어, 일단 그러면 이 expected utility라는 건 이 불확실성 하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굳이 효용을 이렇게 측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뭔가 필요하고 이게 제일 간편하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잘,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더 잘 써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호 관계에 넣었던 것처럼 일종의 공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rationality, continuity 이거는 그대로 쓰인다는 거고 이거는 딱히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등호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덧셈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부등호 가지고 뭐 장난을 쳐도 딱히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위에 맨 앞에서 했던 거랑. 근데 여기서 하나 첨가된 게 뭐냐면 인디펜던스예요.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얘는 뭐냐면 음, 지금 이 P, Q, R 각각이 일종의 상품입니다. 얘가 사과, 배, 딸기처럼 로터리 1, 로터리 2, 로터리 3 이런 식으로 있는 지금 P 안에 있으니까 각각이 다 로터리겠죠? 다 로터리인데 로터리 중에 뭘 더 선호하고 뭘 덜 선호하느냐 이게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개입 없이 개입이 있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어떤 모든 확률에 대해서 만약에 P라는 로터리가 Q라는 로터리보다 더 선호가 된다. 더 선호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Q만큼은 적어도 P가 선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랑 동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죠. 얘는 뭐랑 동치냐면 어떤 확률에서든 뭐 어떤 알파라는 0에서 1 사이니까 뭐 어떤 확률 임의의 확률이죠. 임의의 확률에 대해서 알파라는 확률로 내가 로터리 P를 가질 수가 있고 1-알파라는 확률로 R이라는 로터리를 가질 수 있을 때 이것도 일종의 로터리죠. 그러니까 로터리들을 그 이벤트로 가질 수 있는 로터리잖아요. 이거를 뭐 복합 컴파운드 로터리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P를 Q보다 선호를 한다면 같은 거를 여기다 끼워 넣었을 때 이 확률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이게 얘보다 이 컴파운드 로터리보다 더 선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인디펜던스예요. 왜 인디펜던스냐? 요 R 그리고 또 이 알파 얘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R이 아무리 막 예를 들어 P라는 로터리는 뭐 좀 복잡하긴 하는데 하여튼 R이 나한테 되게 유리한 로터리예요. 되게 유리한 로터리고 알파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P랑 Q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하에서는 P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는 Q가 유리해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뭔가 크고 되게 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처럼 보여도 얘네 둘이 똑같으면 둘 다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알파의 값에는 상관없이 또 R과 상관없이 P는 이 컴파운드 로터리가 얘보다 선호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P가 Q보다 선호가 된다. 라는 이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지만 가능성과 관계없이, 즉 알파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내가 이 P라는 로터리를 Q보다 좋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뭔가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뭐 공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사실 확실성 하의 선택에서는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certainty 하의 선택에서는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애죠. 어떤 확률로 사과를 얻을 수 있고 1-알파의 확률로 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똑같은 확률로 배를 얻을 수 있는 거랑 1-알파의 확률로 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과를 배보다 선호한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말이 굳이 필요 없는 애죠. certainty 하에서는. 근데 얘는 일종의 P, Q, R이 다 불확실성하의 선택, 즉 일종의 러터리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certainty하에서의 선택과에 다르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ndependent도 일종의 엑시엄이에요. 엑시엄이에요. certainty하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independence가. 근데 uncertainty하에서는 independence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뒤에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학적인 기대값 이거 뭐 mathematical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대값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좀만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기억이 나겠죠. 요거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 효용이라는 걸 이제 전개를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저 얘기를 이제 다음부터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